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생중계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 전 납치 계획 정황이 담긴 지인과의 대화록을 재판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릴 장윤기의 3차 공판에는 고교 동창에 대한 증인 신문이 철회됐고 숨진 여고생의 부모가 증인으로 나섭니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이 4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살인방이 휴일에도 전국을 돌며 당심 잡기 경쟁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는 반명 후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열리는 선거소청에 나가 직접 재선거 필요성을 변론합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단체장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극한호우로 쏟아낸 장마가 사실상 끝나고 본격적인 극한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에 폭염 중대경보 지역 역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이루어지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에 육박하는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쟁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느냐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이를 두고 김건희 특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에 따라 성실히 답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2심 선고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비용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무려 397억 원에 달합니다. YTN 신기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는 숨진 여고생 부모와 당시 도우러 나섰다가 크게 다친 남학생이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장윤기가 과거 여고생 납치 대화록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다 2차 공판에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최근엔 반성문도 처음 제출했습니다. 그 반성문은 어떤 재판부나 피해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결국에 대중에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영향을 낮추기 위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3차 공판에는 숨진 여고생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또 비명을 듣고 도우려다 피습당한 남학생도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과거 여고생 납치 관련 SNS 대화록을 증거로 확보했는데 장윤기가 이를 인정하면서 지인 신문은 철회됐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진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산서에서 국수본 실무진까지 전 국수본부장의 분리수사 지시를 주장한 만큼 소환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촉발된 경찰의 봐주기 의혹 뒤에는 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 중인 이른바 향찰이 전국에 1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의 핵심 인물인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 박 경감의 전보 이력을 분석해보니 지난 2000년부터 광산서에서만 무려 18년 동안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관 생활의 절반을 한 경찰서에서 보낸 전형적인 향찰, 즉 지역 장기 근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 역시 광산서에서만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이처럼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줄곧 근무 중인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17,00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경찰 조직의 허리이자 실무를 이끄는 경위와 경감급 장기 근무자가 14,000여 명에 달해 전국의 전체 경위 경감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특정 경찰서에 뿌리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의 장기 근무자 비율이 8%, 2%대에 그친 반면 전북과 충북, 충남 등 지방은 20%를 넘어 장기 근무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장기 근무 경찰관들은 지역 사정에 밝아 밀착형 치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며 쌓인 관계가 이번 사건처럼 봐주기 수사나 정보 유출 같은 유착 비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인지 수사를 하는 진흥팀이나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경제팀, 그리고 형사팀이나 강력팀 같은 수사부서는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은 폐단이 커지니까 한 번씩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신뢰도를 뿌리채 얻은 장윤기 봐주기 의혹을 계기로 관행처럼 이어진 경찰 장기 근무 인사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이 4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 같은 불송치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불송치 사건 대비 이의 신청 비율은 2021년 7%에서 올해 상반기 11.3%까지 올랐습니다.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의 불복이 제기되는 셈입니다. 이의 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피의자를 기소한 사건도 지난해 1,10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불공정이나 부적법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 역시 4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사 미진을 인정해 보완, 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무려 8.9배 급증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수사 지연과 무성의한 태도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4년 사이에 2배가 넘게 급증했다는 것은 사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수사기관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이의 신청으로 이어지고 수사 기간마저 늘어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시각으로 오늘 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으로 언론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자원 부국이자 중남미 최대 방산 시장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국방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기업의 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르 간 무역협정 협상 재개 필요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룰라 대통령과 국빈 오찬을 함께하며 친교를 나눈 뒤 이후 상파울루로 이동해 한 브라질 기업인 간담회 등 행사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번 주 법여권 주도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복귀 이후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선관위 특검법 문제를 놓고도 법사위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엔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푼 뒤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여야는 첫 상견례 전부터 화력을 끌어올리며 혈투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으로선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늦어도 30일 오전까지 법사위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시간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형사소송법 안에 넣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함께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복귀 일성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반격을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서를 고리로 공소청과 중소청, 출범 유예론 등을 거듭 띄우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는 선관위 특검 법안을 두고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엔 여야가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나 규모, 기간 등 최종 합의까진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투표율 조작 의혹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모든 의혹을 망라한 종합특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투표용지 부족만을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작과 선관위 내부의 비리 등 넓은 범위에서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낸 법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부정선거론자 논리를 국회로 가져오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법과 연계된 선관위 국조특위 연장 여부도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특위활동은 다음 달 1일 종료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초고소득자의 건보료 상한선을 월 150만 원 이상 높이고 26년 동안 묶여있던 보험료 하한선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월 소득이 1억 3천만 원인 사람이나 10억 원인 사람이나 보험료가 같습니다.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맞물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보건복지부가 부과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초고소득자의 경우 건보료 상한 기준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역가입자 상한 역시 평균 보험료의 20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부담 최고액이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직장가입자의 0.04%, 지역가입자의 0.02%가 해당해 연간 1,751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26년째 제자리인 최저보험료의 현실화도 추진됩니다. 최저임금과 연계해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을 월 1,080원에서 22,260원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다만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한선 인상분은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공정성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직전 달보다 소폭 둔화한 가운데 전국 최고 상승률은 화성시 동탄구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이 분석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1.05%로 직전 달보다 0.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구별로 보면 중랑구와 강북구가 각각 2% 넘게 오르면서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고 성북과 노원, 강서 등 중저가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화성 동탄구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사이 6% 넘게 오르며 직전 달에 이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30 청년층 주택 보유율과 50세 이상 주택 보유율 격차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27.7%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재편된 2017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은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50대의 주택 보유 비율은 63.5%, 60세 이상은 68.5%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50대와 39세 이하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35.8%포인트, 60세 이상과 39세 이하에서 이 격차는 40.8%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행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서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200억 원이 넘은 장특공제를 받은 경우도 있다면서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세금 징수 기관의 수장인 국세청장이 현행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과하게 역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년 보유 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임광현 청장은 국세청의 2024년도 주택 양도세 신고 통계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이 5조 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서울이 4조 5천억 원으로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 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도봉구와 금천, 중랑, 노원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공제 통계표를 보면 강남구에서 2,873건, 건당 5억 4천만 원을 공제받은 반면 도봉구는 2건에 2천만 원으로 건당 1,0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장특공제 혜택을 받은 전국 상위 100채 중 87채는 강남구와 서초구였고 강남구 평균 공제 금액은 41억, 서초구는 33억이었습니다. 임 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 장특공제는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으로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 원칙으로 장특공제에 대한 미세 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극한 호우를 쏟아낸 장마가 사실상 끝나고 본격적인 극한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경남 양산과 밀양이 39도를 넘어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에 폭염 중대경보 지역 역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도깨비 장마, 핀셋 장마라고 불릴 만큼 예기치 않은 집중 호우를 쏟아낸 정체 전선이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만큼 제주뿐 아니라 내륙의 장마도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 극한 호우가 지나자 본격적인 극한 더위의 시기가 덮쳐왔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를 경고하는 폭염 중대 경보는 대구와 경북, 경남 곳곳으로 확대하며 14곳까지 늘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영남 지역의 폭염이 극심합니다. 이른바 데프리카, 더위의 상징이었던 대구를 넘어 경북, 경남 전역으로 폭염이 확대하면서 경프리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추가적인 열 공급이 있습니다. 영남권은 크고 작은 산맥들이 위치해 지형적 요소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조금 더 오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극한 더위 속에서도 변화무쌍한 날씨는 이어집니다. 강한 소나기뿐 아니라 기습적인 집중호우 구름이 발달해 극한 호우를 언제든 쏟아낼 수 있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태풍이 한반도로 올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이렇게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잠 못 드는 여름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남에선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리면서 일대 수십 분간 천둥과 번개가 관측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밤 10시가 다 돼가는 시각, 해가 저물어도 사그라지지 않는 찜통더위에 한강공원은 피서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얼음 가득 시원한 음료수로 목을 축이고 휴대용 선풍기를 얼굴에 들이밀어 보지만 주룩주룩 흐르는 땀방울을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앞에 요거트 아이스크림 팔아서 같이 왔어요. 너무 습해가지고 조금 기분이 많이 안 좋아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탁 트인 도심 야경을 배경으로 친구 연인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시원한 강바람 한 줄기가 여름밤 무더위를 달래줍니다. 열대야가 너무 심해서 일단 밤이라면 조금 시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요. 진짜 좋고요. 일단 강가에 곁에 있으니까 좀 되게 시원한 것 같고.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한강으로 오십시오.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하늘, 어둠을 가르며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칩니다. 어젯밤 8시쯤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던 경남 밀양의 모습입니다. 일대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50km 가까이 떨어진 부산에서도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수십 분간 이어지는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구름 사이로 번개가 막 내려오면서 하늘이 엄청 밝게끔 비춰졌거든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이로 인해 부산소방본부엔 관련 문의가 10여 건 접수되는 등 신고가 잇따랐는데 다만 낙뢰로 인한 피해는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번엔 가마솥 더위가 전국 곳곳을 달구고 있습니다. 극심한 무더위 속 어제 오후 4시쯤 전북 완주에선 밭에서 일하던 100살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 신고로 소방이 출동했을 땐 이미 사망한 상태로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해수욕장이나 계곡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순환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첨단 구조 장비를 도입한 울산시가 장비 점검으로 인명피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해수욕장 넘어 바다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먼저 드론이 떠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확인합니다. 해변에서 조종하는 무인구조 보드가 높은 파도와 바람을 헤쳐가며 구조 지점에 도착합니다. 그 사이 제트스키를 탄 구조대원도 도착해 함께 보드를 타고 무사히 탈출합니다. 무인구조 보드를 활용한 훈련에 드론 등 첨단 장비가 모두 동원됐습니다. 테트라포트, 암초, 갯바위 등이 산재되어 있는 위험한 순환 구조 환경에서도 구조 대상자에게 접근이 가능하며 현재 진화해수욕장 119 시민수상구조대의 핵심 구조 장비로 활약 중인 장비입니다. 무더위와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이 유난히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고된 올해 울산시가 재난구조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소방서를 찾아 무인 잠수정 등 주요 순환 구조 장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원들의 힘든 점을 들었습니다. 구명 보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초동 구명 장비들을 잘 챙기고 또 빨리빨리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전국 최초로 무인 구조 보드와 수중 로봇을 도입해 순환 사고에 대비한 울산시. 장비와 구조 역량에 대한 이번 점검으로 인명 피해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방이 휴일에도 전국을 돌며 당심 잡기 경쟁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는 반명 후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정치를 이어가는 김민석 후보는 친 정청래계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쟁자 정청래 후보뿐 아니라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까지 반명 후보로 규정하고 지도부에 들어와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비난과 저주에 대해서 한 말도 못하고 왜 갑자기 노코멘트 하는 게 당 지도부에 자격이 있습니까? 반명 지도부가 한 명이라도 당선될 것 같습니까? 신천지 전대 개입설에 대한 발언도 거침없이 이어갔는데 이낙연식 사쿠라를 치고 계엄하겠다는 사람을 때려잡은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며 이 사이비가 나타나면 몰아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울산, 대구, 대전 등 전국을 종단하는 일정 중에도 이딴 SNS 글을 올리며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당을 파산시킬지 모르는 의혹 제기는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신천지 논란 자체를 거듭 해당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자신을 반명으로 의심하는 프레임에도 대통령과 당원은 본인이 지킨다며 적극적으로 방어 전선을 쳤습니다. 당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당을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지킴이는 저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연일 호남행 중인 송영길 후보는 또다시 전북 일대를 돌며 민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을 흔들며 구호만 외치는 개혁은 박수 받을지 몰라도 이 총선 패배와 정권 교체로 끝난다면서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당을 운영했는데 당청 관계가 어떻던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죠. 다만 신천지 개입설엔 초반과 다르게 한 발자국 떨어져 추이를 지켜보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당 일각에선 대통령 순방 중 집권 여당이 명청 갈등만 조장하고 신천지 전쟁을 벌인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면서 이 과열 양상은 쉽게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성대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열리는 선거소청에 나가 직접 재선거 필요성 등을 변론합니다. 윤리위 회의도 또 소집됐는데 내부 논란 속에 정상 가동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직접 선거소청 구두 변론을 진행합니다. 당 차원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선거소청을 제기한 지 39일 만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단체장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관할이 되는 선거 소청의 내용이어서요.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재외국민 전자투표 여부를 언급한 걸 두고는 선관위의 전산 조작까지 드러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투표율 조작 의혹을 고리로 화력을 거듭 더해가는 건데 반면 징계를 통한 기강 잡기 방침엔 제동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오늘 닷새 만에 다시 징계한 심의를 위한 윤리위 회의가 예정됐는데 전원 출석은 이번에도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한 윤리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지만 일정을 일방 통보받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당대표의 운영 방침을 반복, 조직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를 징계할 수 있다는 징계 원칙도 거듭 문제 삼고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한 징계 심의는 당분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소통한 조경태 의원 등 징계안이 논의될 거로 예상됩니다. 상임위 배정 항의 과정에서 멱살잡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잇따르고 있어 심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당 최고위원회도 비공개 회의에서 권 의원의 멱살잡이 사례를 논의한다는 계획인 만큼 어떤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환자들에게 프로포폴 같은 수면 마취제를 불법 투약해준 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피하려 비마약류 마취제를 함께 투약하는가 하면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병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와 약품을 샅샅이 확인합니다. 안쪽엔 커튼이 달린 침대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 병원 의사들은 미용 시술을 해주는 것처럼 꾸며 돈을 받고 실제로는 프로포폴 같은 수면 마취제를 불법으로 놔줬습니다. 약물에 중독된 환자가 요구하면 밤이나 휴일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단속망을 피하고 수면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마취제인 덱스메데토미딘을 함께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이 약물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된 사실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중 한 명은 마취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27차례 불법 촬영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촬영 등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이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불법 투약해준 환자는 13명, 확인된 진료 횟수는 182차례에 달합니다. 경찰은 의사와 환자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다른 의사 1명과 행정실장, 투약자 등 1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의사들이 챙긴 범죄 수익금 4억 5,7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이 마약류 마취제의 오남용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 검토를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쓰인 수면 마취제 계열 약물을 마약류로 지정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 콘도 앞 해상에서 10대 형제를 구조하려던 군인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당시 물놀이하던 17살과 14살 형제가 파도에 떠밀려가자 아버지와 군인 2명이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아들과 아버지는 무사히 해변으로 나왔지만 구조에 나섰던 군인 2명은 심정지 상태로 해경과 민간구조요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어제 오후 4시쯤에는 고성군 주광면 가진항에서 스노클링하던 26살 A씨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약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9천만 원과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약정금은 권 변호사가 항소 취하 사실을 5개월 동안 숨겼다가 뒤늦게 알리며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돈입니다. 권 변호사가 이의를 신청하자 피해 학생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 역시 화해라는 형식으로 끝내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그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잘못이 분명하게 기재된 법원의 정식 판결을 받아보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전세 중개 없이 허위로 계약서만 써줬다면 공인중개사도 대출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부업체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대출 사기범들은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 계약서를 꾸민 뒤 이를 담보로 대출업체에서 대출금을 가로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공인중개사가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을 거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중개사가 중개 과정 없이 계약서만 작성해줄 경우 제3자가 이를 진짜로 믿고 거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사기범들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써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방조로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전격 중단한 배경에는 미사일 부족도 한몫했습니다. 당장 미군 기지를 방어할 요격 미사일이 사실상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만에 공습 중단을 명령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특별한 일정 없이
본인 소유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짐짓 여유 있는 모습에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They are talking to us right now. They'd love to make a deal. I don't think they're ready to. I don't think it's time yet, but I'm willing to listen. 지난 금요일 백악관 회의에서 낸케인 합참의장은 미군의 미사일 재고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대로 전쟁을 계속할 경우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방어할 요격 미사일이 곧 바닥날 것으로 본 겁니다. 실제 지난 17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방공망이 뚫리면서 요르단 미군 기지에서 미군 3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미군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은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토마호크 미사일도 이미 3분의 1을 써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이란의 드론을 막기 위해 한 발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사일을 펑펑 쏴댄 결과입니다. I think at this point the U.S.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munitions. It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air defense capabilities, as has many of its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미군의 무기 재고 상황이 악화하면서 이란 전쟁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군사작전 확대가 이란 내부 결속을 다지고 강경파에게 힘만 실어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다 사우디와 후티 반군 간 충돌까지 격화하면서 중동 해법은 갈수록 더 꼬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어서 미국의 확전 여부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지만 적절한 선택지가 없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6일 측근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상당히 좌절해 있으며 평소보다 더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확전을 위협해왔지만 공습 확대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지 불분명하고 요격 미사일 재고도 심각한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지난 24일 내각회의에서 확전을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확전이나 경제적 압박 강화 또는 승리를 선언한 뒤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지만 세 가지 모두 선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공습을 중단함에 따라 중동 내 미 동맹국들을 겨냥한 보복 공격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공습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면서 종전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호르무즈의 대치 상황은 여전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에는 눈에 보복을 주장해온 이란. 기본적으로 보복이 목적이었던 만큼 미국이 공격을 멈췄으니 보복 작전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و ما در این دوره از جنگ در واقع راهبردمون راهبرد تلافی جویانه بوده. ما تلاش کردیم یک بازدارندگی تلافی جویانه رو ایجاد کنیم و اجازه ندیم امریکایی‌ها 무력 충돌이 발단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관련한 미국의 종전 양해각서 위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미군의 공습 보류는 미국이 전략적 부담에 직면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이란의 방어 능력을 파괴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이란의 승리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이란은 또 오만과 호르무즈 통항에 관한 기술적 협의를 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통제권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The Iranian foreign minister saying that there was progress in those talks, that they focused on the Strait of Hormuz, but there's absolutely no indication here whatsoever that the Iranians have given ground on their core point on the Strait of Hormuz, which is they want to have control over it. 이런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기뢰와 충돌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뢰 폭발은 단순한 사고일 수도 있지만 호르무즈 통제권이 여전히 이란에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전략적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26일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상선을 공격해 선원이 사망했다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자신의 X 계정에
젤렌스키가 이란 상선을 공격해 선원 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럽을 자신들의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이스라엘의 사주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라가치 장관은 이번 상선 공격과 관련해 카야 칼라스 EU 외교 안보 고위 대표 및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이번 만행을 결코 무대응으로 넘기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성소수자 축제 현장에서 차량 테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레바논계 독일 국적자인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파악됐는데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신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5일 밤 10시 15분쯤 이 흰색 밴이 축제 현장을 덮쳤습니다. 용의자는 무차별적으로 인파를 들이받은 뒤 나무에 부딪혀 멈춰서자 차량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도주했습니다. 순식간에 30명가량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는 많게는 100만 명 이상 참가하는 성소수자 축제인데 당시 현장 부근인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콘서트가 한창이었습니다. All those people crying, running away, and we talk with someone who stay maybe strictly on one point for minutes and maybe a half hour and ask the people, are you okay? You need help? 용의자인 레바논계 독일인 21살 압둘 발루트는 범행 다음 날 사살됐습니다. 발루트는 26일 오후 베를린 북서부 슈판다우에서 검거 작전을 벌인 경찰 특공대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루트는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 IS에 가입하려다 적발돼 레바논에서 수감 생활을 했고 지난해 11월에 귀국하면서 또 체포된 뒤 올해 5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이란 국적 남성 1명을 체포해 누가 운전대를 잡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eine Damen und Herren, alles was wir hier sehen, deutet darauf hin, dass wir es mit einem islamistischen Terroranschlag zu tun haben. 독일에서는 지난 2016년에 IS 추종자의 차량 테러로 13명이, 2024년에는 반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6명이 숨졌습니다. 급하게 사고 현장을 방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발빠른 수습을 지시했지만 반복되는 테러에 또다시 뚫린 사회 안전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사실상 끝이 나면서 주말 사이 밤낮 없는 더위가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3도, 청주 27.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폭염 속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최대 60mm가 되겠고요. 오후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며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